그다음에 신청의 심리는 가압류의 경우는 통상적으로 서면 심리도 있는데 신문하는 경우에 있어서 어떻게 되느냐. 21-28 가압류의 경우에 변론, 필수적 변론 두고 있지 않지만 법원은 결정으로 완결할 사건에 대해서 변론을 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이해관계인 그 밖의 참고인을 신문할 수 있고 필수적은 아니다. 그렇지만 필요시에 신문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 이 조항이 보전 처분에도 준용되므로 서면 심리만으로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채권자 신문을 통해서 필요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지금 가압류 심리에서는 채무자는 아직 등장하는 게 아니에요. 채무자는 밀행성, 막 시급성, 그냥 팍 들어가는 거니까 채무자는 이런 심리 과정에 등장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채무자는 언제 비로소 알게 돼요? 보전 명령이 발령되고 그것도 집행에 착수되면서 어느 정도 손쓸 틈 없는 단계에서 물론 사실적으로 파악하고 알 수는 있지만 지금 공식적인 진행 절차상은 채무자는 등장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채권자를 신문하는 거죠. 즉 이 결정 절차이니까 이 절차가 지금 결정 절차이니까 판결 절차처럼 두 당사자, 양 당사자를 불러가지고 서로 공방을 펼치게 하는 이런 절차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채권자가 법원에 대해서 채무자는 등장하지 아니한 채 이렇게 해서 법원에 대해서 자기 뭔가를 신청을 하는 이런 상황에서 법원이 서면만으로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지만 이 갑을 채권자를 신문할 수는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되겠죠? 그다음에 소명 즉 증명이라는 엄격한 이런 것에 대해서 증명이라는 10중 8구의 그런 것에 대해서 약간 낮은 정도의 소명 10중 8구라는 우리 판결 절차의 증명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낮은 정도의 심증 형성인 증명 이런 정도로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결정에 의한 재판이다. 21-33 그대로 반복되네요. 그 다음에 보전명령이 발령되는 게 21-35 가압류 명령이 발령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가압류 해방금액이라는 건 21-40은 가압류 명령이 발령됐을 때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시키거나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시키기 위해서 채무자가 공탁할 금액을 적어야 한다. 해방금액 또는 해방공탁금이라고 한다. 집행에서 풀려난다는 의미에서 해방이라는 용어를 쓴다. 채무자가 집행을 푼다는 의미에서 해방 그런 거네. 그다음에 가압류 재판의 효력 뭐 쭉쭉 하고 가압류 재판에 대한 구제로서 가압류 신청을 안 받아들여진 것은 채권자가 즉시 항고를 하는 거고 받아들여진 것은 채무자가 이의 신청이나 취소 신청을 하는 건데 이의 신청이나 취소 신청은 속심적인 거고 즉시 항고는 상급의 법원의 판단을 받는 거다. 그런 것도 반복되네요. 그래서 쭉 되고 그러니까 가압류 묶인 사람은 자기 입장에서는 본소송에서 승패에 따라서 이제 본압류로 가기도 하고 하는데 거꾸로 억울할 수도 있어요. 채무자는 별로 자기가 돈 갚을 것도 없는데 채권자가 돈 받을 거 있다고 주장하면서 가압류 소명 정도로 덜컥 걸어버리면 자기 부동산 팔아서 이사 가려고 하는데 가압류 걸려 있으면 살 사람이 사겠어요? 그렇잖아요. 가압류 걸린 거 가이긴 하지만 어떻게 운명이 그 부동산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 부동산을 누가 매수하겠어요? 그러니까 묶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압류 자체는 판결 절차에서 이긴 건 아닌데 채권자 입장에서는 가압류를 걸면 마치 채무자를 상대로 자기가 본소송에서 이긴 건 아닌데 사실상
채무자를 조금 당황스럽게 만들면서 자기가 의기양양하게 되는 상황의 선제 공격적으로 기선제압이 된 셈이 되는 거죠. 가압류 결정이 본소송과는 상관없이 이러한 밀행적인 절차에 의해서 신속한 절차로 받아들여지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선제 공격에서 채무자를 제압한 셈이 되고, 채무자는 억울할지 뭘지 모르지만 마치 본안소송의 패소자급은 아니지만 걸려있는 것에 대한 사실적인 상황이 깝깝하게 되죠. 채무자 입장에서는 뭔가 그 처분도 제대로 안 되겠죠. 그리고 뭔가 자기가 진짜 갚아야 되는 것이 있는 것처럼 등기부에 가압류가 걸려 있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무자는 그걸 풀려고 하려면 아까 해방 공탁금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럼 빨리 본안으로 승부를 가리자 하는데 이 채권자가 본안을 안 내면서 가압류 걸린 것 같고 집행은 어느 정도 빨리 했지만 집행된 상태에서 본안의 승부가 나서 채무자 입장에서는 자기 억울함이 본안에서 해소돼서 가압류가 이유 없게 되는 상황으로 치달아야 되는데, 본안의 소송을 소재기도 안 하고 묶어둔 채로만 채권자가 희희낙낙 선제공격에 성공해서 있다면 채무자로서는 깝깝하죠. 그러니까 그런 제도가 있어요. 하나 여러 가지 있는 것 중에 287조의 본안의 제소명령, 본안 사건으로서 소재기를 해달라고 명령을 하는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21-62를 보면 그 채무자가 가압류를 발령한 법원에 본안의 제소, 본 소송을 좀 내라고 명령을 해달라는, 채권자한테 해달라는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법원이 그러한 명령을, 본안의 제소 명령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게 해서 2주일 이상으로 정해서 본안 소를 제기하라라고 했음에도 법원이 그렇게 했는데 제소한 서류 같은 것을 제출하지 않는다면, 채권자가 287조 3항을 보면 채권자가 제소할 기간을 정해서 소제기하라고 했음에도 소제기했음을 나타내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소를 하도록 해달라는 신청을 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져서 제소명령이 내려졌는데 채권자가 제소를 안 하면 법원은 다시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서 가압류를 취소하는 결정을 할 수 있게 되는 이런 흐름이 되는 거예요. 채무자가 가압류에 묶여 있으면서 채권자가 본소송으로 결론을 맺는 것을 질질 끌 때 채무자의 구제 절차 중에 여러분이 알아둘 내용이죠. 그죠? 그것과 비슷하지만 또 알아둘 게 288조의 사정 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 취소인데 3호에 보면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이건 본안으로 내라라고 신청한 게 아니라 그냥 사실적으로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 본안의 소가 사실적으로 3년간 없은 때 채무자는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이것도 본소송으로 승부를 가려서 깝깝한 걸 해소하려는 채무자 입장에서는 3년간 그냥 가압류만 걸려 있고 가만히 있으면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이런 제도도 있는 거죠. 좀 아까는 본안 소송을 내도록 해달라고 신청해서 명령이 내려졌는데 안 냈을 때 취소하는 거고, 이건 그냥 가만히 있는데도 3년간 본소송을 안 내고 방치된 상태 비슷하게 선제공격적인 가압류만 걸려가지고 채무자는 깝깝한 채 3년간 묶여만 있는 이런 상태를 가정해 본다면 이해되는, 취소할 수 있는 사유로 이해될 거예요. 되겠죠? 됐어요? 그런 등등. 그래서 21-74가 그걸 또 다시 자세히 설명해 놨네요. 21-74를 보면
3년간 본안에서 부재기로 인한 가압류 명령의 취소, 이런 제도가 있다. 쭉 했죠. 그 다음에 계속 반복되지만 이제 집행이라는 절차가 있는 거다. 집행이라는 절차. 그래서 집행, 부동산 가압류 집행은 가압류 명령을 발한 법원이다. 선박 같은 것도 그렇죠. 그렇지만 유체동사는 21-19, 유체동사는 집행관에게 신청해서 한다. 아까 반복되는 거죠. 채권의 경우는 가압류 명령을 한 법원이 한다. 21-80 그런 거죠. 채권 가압류는 등기 올리는 것 같은 건 아니고 가압류된 거죠. 채권에 대해서 제3채무자한테 송달된 게 어느 정도 묶이게 되는 제3채무자가, 그러니까 지급을 하면 안 되는, 이렇게 되는 거죠. 제3채무자가 지급하면 안 되는 이런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것을 집행된 것으로, 이렇게 취급된 것으로 된 것이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압류 집행되면 이제 처분이 금지되고 하니까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데, 역시 21-87 보면 무슨 문제가 나와요? 상계 문제가 나오죠. 가압류 지급금지 민법에 있어서 498조에 관련해서 압류서 한번 한 거죠. 그 학설을 변제기 선도래설이라고 한다라고 이름 붙여놓고 있죠. 민법에서. 그러니까 상계가 지급금지인데 상계에 있어서 담보적 효력 등과 관련해서 가압류 걸린 때 기준으로 완전히 상계적상이 아니더라도 변제기가 자기의 상계하려는 채권이 수동채권보다 동시에 또는 그보다 먼저 도래한 경우에는 어떤 상계의 기능상 상계 처리가 가압류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본다. 변제기 선도래설. 이게 압류에서의 앞부분 13-15, 앞부분 13-15 압류에서 가보죠. 13-15 지급금지 상계항변 우리가 본 거. 요게 시험 문제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이것도 집행법 자체의 시험 문제가 아니라 결국 민사법으로 민법의 상계 이런 게 여기서 집행에 있어서의 압류, 가압류 요거와 연결돼서 등장하는 시험 문제 등장하는 이런 문제이지요. 그죠? 그 다음에 선택형 지문에서 자주 나오는 건 21-88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서 가압류가 걸렸어도 지금 이 부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좀 아까 채권에 대한 가압류니까 일부 제3채무자가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가압류를 걸면 요 사람이 상계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문제 하나 봤죠. 이 압류, 가압류가 지급금지에 해당하니까 민법 498조와 관련해서. 그 다음에 그렇더라도 가압류 걸리더라도 이제 두 번째 문제는 의리 병한테 청구를 하는데 지장은 없다죠. 할 수 있다는 거죠. 지장 없다. 할 수 있다는 건데 그러면 어디까지 되느냐. 수로서 9 청구할 수 있는데 만약 딴쟁점 없으면 일반적인 요 채권이 금전채권이라면 단순 인용 판결하면 되는데 요 채권이 금전채권이 아니라 이전등기 청구권 같은 경우라면 이전등기 청구권 같은 경우는 소구할 수는 있지만 가압류가 걸린 상태에서 지금 문제가 지금 있는 요 가압류라는 상태에서 이니까 다른 쟁점 없을 때 인용을 해주되 뭐를 어떻게 하라? 가압류의 해제를 조건으로 한 인용 판결이다. 장래 이행의 인용 판결이다. 그 조건이 뭐냐? 가압류 걸려 있는 걸 풀고서 네가 이행을 하는 이런 상태에서 지금 가압류 해제를 조건으로 한 이런 채무자 입장에서 보면 일부 패소, 일부 인용이 되는
이런 상황을 지금 써놓은 거죠. 어디서 우리가 이거 봤어요? 앞에서 이것도 우리가 똑같이 했잖아요. 13-14 앞에 13-14 압류가 압류 같은 맥락에서 앞에 가서 보면 13-14에서 정확하게 이 표는 13-15 앞에서 비슷한 형태로 앞에서 한번 표가 나왔잖아요. 13-15 바로 직전에 그 표 다시 그려놓은 거네요. 다시 그려놓은 거네. 앞에서는 압류의 경우고 여기서는 가압류의 경우를 상정해서 표를 그려놨죠. 선택형 지문에 상당히 나오고 요거 기록형에 나와요. 기록형의 소장에 청구 취지 어떻게 써야 되는지. 왜냐하면 기록형 문제 그 예시문 중에 이런 표현 여러분이 보게 돼요. 소장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패소하지 않도록 써야 된다라는 식으로 주고 있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에 가압류가 걸려 있으면 이 원고 입장에서 압류 요거 갖다가 또는 가압류 이것을 해제 조건으로 한 것을 방은 청구 취지를 써야지. 그렇지 않고 쓰면 이전 등기 청구권에 대한 거는 완전히 전부 인용이 아니라 가압류나 압류를 해제 조건을 한다라는 것이 일부 인용으로 작동하니까 그런 점 등에서 조금이라도 패소하지 않도록과 관련된 그런 상황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쭉 보면 가압류의 해제를 조건으로 하지 않는 한 법원은 이를 인용하여서는 안 된다. 가압류 해제 조건 해야 된다. 이전 등기 청구권에 대한 가압류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와 달리. 지금 그거는 또 착각하지 마세요. 지금 왜 이전 등기 청구는 가압류 뭐 거냐만요. 요 채권이 금전채권이냐, 요 채권이 이전 등기 청구권이냐, 여기 요거 요런 것에 따른 차이인 거예요. 그 다음에 채권 양도의 경우도 똑같이 21-90 보면 압류에서 마찬가지로 2012년 변호사 시험이 있네요. 압류와 채권 양도의 어떤 선후관계, 여기서는 가압류와 채권 양도의 선후관계, 그 따지는 질문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거죠. 실제 변호사 시험에 2012년에 있었네요. 채권 양도와 가압류 걸리는 거에 우열관계를 물어보는 거죠. 어떤 상황이냐면 채권에서 이것을 갑이 여기서는 가압류를 거는 거와 가압류 걸었을 때 제3채무자한테 송달된 게 효력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을이 병에 대해서 이 채권을 정한테 양도했을 때 양도의 대항 요건과 이 가압류의 효력에서의 우열관계, 이거 똑같이 압류 부분서의 설명 그 부분을 그대로 여기서 이해하면 되겠죠. 되겠어요? 그런 거가 시험 문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앞부분 했던 거에 반복이 거예요. 되겠죠? 압류의 경우는 어디 있었냐면 13-9 13-9에 있었다고 하니까 가보면 13-9에 박스로 만들어 놓은 채권 압류와 채권 양도의 경합. 여기서는 채권 가압류와 이 채권의 가압류와 이 채권의 이 양도의 경합.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고 그랬어요? 급박할 때 을이 막 채권을 가짜 양도 포함해서 막 양도 정의 입장에서는 그거 넘겨라라고 하는 거고 을의 입장에서는 막 가짜로도 하기도 하고 해서 정이 급박하게 양수받는 거고 갑은 갑대로 여기에 압류는 확정 판결을 갖고 있다는 전제라면 여기는 그것도 없는 상태에서 가압류라도 막 거는 거예요. 가압류라도 막 걸어가지고 이게 막 경합이 벌어지는 급박한 상황. 그러니까 우열관계가 막 같은 날 송달되고 심지어 같은 날 송달되고 막 이런 상황이 우열관계인 거죠. 그런 게 문제가 되죠. 알겠죠? 이렇게 되는 거고 쭉쭉 넘어가서 21-104를 가면 본집행으로 이전한다.
앞에서 한두 번, 오늘도 한두 번 말했죠. 그렇게 했을 때 21-106은 본집행의로의 이전에 의하여 본집행의로의 이전에 의해서 가압류 집행의 효력은 본집행에 이어진다. 수계된다. 가압류 채권자를 이를 이용할 수 있다. 시점 같은 게 가압류 시점을 가지고 뭔가를 따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수계돼서 이행하는 것에 대해서 수계되니까. 그래서 이에 의해서 채권자는 본집행에 이전된 뒤에 선행하는 가압류 명령에 저촉되는 행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가압류 걸어놓고 본집행 가면 언제 기준으로 본집행 이전된 뒤에 선행하는 가압류 명령에 저촉되는 행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다. 앞에 가압류 걸어놓고 이제 이전돼서 본집행 걸려 있을 때 앞에 걸어놓은 가압류 명령에 저촉되는 행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다. 내가 가압류 걸어놨으니까 본집행과 가압류 사이에 본집행보다는 선행하지만 본집행보다는 앞서지만 가압류 명령에 저촉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가압류 명령에 저촉된다는 거죠. 이해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그런 정도가 알아두면 되겠어요? 수고했어요. 끝낼게요. 나가도 돼요?